네, 일단 시황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8월 7일입니다. 코스피 지수의 흐름 추이는 여전히 하락 추이에서 바뀐 바는 없습니다. 저점에서 지금 반등 시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1900선, 1891까지 내려갔다가 1900선을 지키면서 어제 오늘 장 마감 때까지 살짝 올라가면서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기관의 순매수가 어제는 좀 두드러졌고, 외국인의 순매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약간 줄어든 상태입니다. 뭐 그렇다고 갑자기 매도로 돌아서서 전량 매도했다? 예, 그렇게 보기에는 또 무리가 있는 하루였습니다. 잠깐만요. 채팅창을 이쪽으로 잠깐만 좀 옮길게요. 예. 근데 역시 중요한 건 거래량인데, 이게 기관이다 메인이다 그걸 떠나서 거래량이 눈에 띌 만큼 좀 증가한 것이 고무적입니다. 그렇다면 요거를, 자, 기관이 저점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으니까 이제부터 주가가 오를 거야 라고 이제 막연하게 단정짓기에는 여전히 위험한 것이, 이럴 수 있거든요. 이제 저 위에서 매도를 해놓고 이제 공매도 친 거예요. 이제 여기서 공매도 쳐놓은 것을 여기에서 그걸 또 사가지고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공매도라는 것이, 공매도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공매도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런 거예요. 공매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공매도의 순기능이라고 얘기하는 최종구 위원장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 얘기를 잠깐 좀 짚고 넘어가 보죠. 이게 공매도라는 게, 이거 뭐야, 펜이 고장났네. 공매도라는 게 기존에 우리가 그 이제 주식이 이제 이렇게 발행이 되어 있으면 그 주식을 우리가 샀다가 뭐 10원에 샀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파는 것이 이제 뭐 20원에 팔았다 그러면 10원이 수익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주식을 우리가 사가지고 파는 건데, 이 공매도라는 것은 이게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 먼저 매도를 먼저 합니다. 지금 가격이 20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20원에다가 먼저 주식을 팔아 놓은 다음에 나중에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10원에 이걸 사가지고 이제 이걸 갚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10원의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할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공매도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인 투자가들에게의 관심은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는 딱히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를 거야 내릴 거야 라는 그 방향성이 정확하게 위냐 아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주가가 아래로 내려갈 것이 확정적이라고 그러면 공매도를 쳐가지고 지금 팔고 주가가 폭락한 다음에 저 밑에서 다시 사면 되거든요. 그 주가가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사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올려가지고 그 위에서 이제 매도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도 모르겠다, 이 상태, 불확실한 상태가, 그래서 기관 투자가나 외인 투자가들에게 가장 큰 악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시장에 이렇다 할 만한 호재가 없고 겹겹이 쌓여 있었던 악재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었죠.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사건, 뭐 다른 여타 이슈들도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가 당장 얻어맞은 것은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주가가 내릴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저기서 매도를 해가지고 이제 언젠가는 이 공매도 한 것을 이제 환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가지고 이제 돌려줘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건데, 지금 이 기관의 순매수나 외국인의 순매수 한 이 양이 공매도냐 아니냐를 확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매수를 했어요. 그럼 주가가 올라가서 팔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미 판 것에 대해서 갚은 거라면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주가가 옆으로 진행이 되다가 오히려 공매도를 한 번 더 쳐가지고 주가가 폭락 나오면 거기에서 또 공매도를 치고 밑에서 또 사고, 이걸 반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 우리 장세가 그렇습니다. 매수세가 잔뜩 들어왔으니까 주가가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아직 속단이라는 거예요. 뭔가 확실치 않습니다. 확인을 하고 지금 사야 되는데, 뭔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매수세가 들어왔다, 거래량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이게, 무턱대고 매수하기가 아직까지는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저점을 좀 확인을 하고, 예를 들어 이제 여기다 그러면 한번 올랐다가 이렇게 조정받는 요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레버리지로 거래를 하든가, 인버스에 대한 해지라든가,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매수를 한다든가, 이제 그러려면 지수가 반등한다라는 그런 확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조금 철학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만약에요, 우리 시장이 펀더멘탈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펀더멘탈이, 우리 시장의 펀더멘탈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주가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이게 코스톨라니가 얘기한 그 내용이죠. 주가가 결국에는 강아지 같은 겁니다. 이제 주인에게서 멀리 떠날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주인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주인이 이제 이렇게 주가의 흐름, 이제 가치죠.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고 하면 물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계줄이 긴 거예요. 이제 이렇게 짧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 가능하지만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 결국 우리 시장의 가치에 수렴한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주가가 그냥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개미들이 생각한 거거든요. 개미들이 생각하는 기준에서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업의 가치가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이렇게 올라갔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근데 증시가 똑같이 움직이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기업의 가치, 그러니까 시장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에 따라서 이게 주가가 똑같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게 안 빠져요. 주가가 안 내려가. 계속 올라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 뭐 살짝 여기서 빠지고 계속 올라가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 이런 걸 원하는 거잖아요. 영원히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그러니까 아무도 팔지 않고 계속 사려는 사람들만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팔고 싶겠죠. 그리고 이 등락폭 자체가 너무 적어요. 지금 요 검은색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지만 실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간 게 한 1%밖에 안 된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요 앞에서 이제 여기가 2017, 2015년이에요. 자, 근데 여기가 2019년입니다. 자, 그러면 6, 7, 8, 9, 4년 올라오는 동안 1% 올랐어요. 기업의 가치가 1%가 올랐는데 시장의 가치는 뭐 한 3% 올랐다고 예를 들어보죠. 자, 4년 들고 있었습니다. 3% 상승하면 좋아요? 이거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공매도를 따지기 전에 우리 기업의 가치와 주가의 상승 흐름이 반드시 커플링 되어야 하는가? 만약에 이렇다면 주식 거래하는 사람들이 되게 재미가 없을 겁니다. 뭐 한 4년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어봐야 은행 이자도 안 나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미가 없겠죠. 근데 진짜 이게 이제 기업의 가치는 1%가 올라가는 거지만 이런 흐름이 아니라 이제 다시 돌려볼게요. 만약에 기업의 가치는 1% 정도가 이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5년부터 19년까지 기업의 가치는 1%가 올랐지만 얘가 기업의 가치랑은 상관없이 여기까지 갔다 왔어요. 예. 자, 이게 대략 한 15% 정도 된다고 예를 들어보죠. 자, 그러고 나서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커플링이 됐어요.
그러더니 다시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자, 근데 기업의 가치에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밑으로 내려갔어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15%라고 또 예를 들어보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더니 여기서 완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렇게 또 튀어요. 자,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기업의 가치는 중간에 있다라고 가정을 두고, 매수와 매도 자리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파란색, 갈색으로 해볼게요. 자, 여기서 매수했어요. 여기서 매수, 동그라미에서 매수라고 X에서 매도한 것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에서 매수를 해서 X에서 매도했습니다. 자, 수익률 몇 퍼센트죠? 자, 15% 일단 챙겼습니다. 자, 매도했어요. 자, 끝냈어요. 그러고서 주가가 폭락합니다. 그리고서 바닥 다지는 것이 확인이 안 돼서 더 내려가는 것을 기다렸어요. 더 내려갔어요. 마이너스 15%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또 매수했어요. 내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바닥이 잡힌 거고, 이제 내가 돈이 많으니까. 그 상태에서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여기까지 올라가서 대략 한 2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내가 여기서 또 팔아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는 동안에 또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샀습니다. 여기서 팔았죠. 또 샀어요. 자, 여기까지 대략 한 8% 정도 올라서 또 팔았습니다. 또 내려요. 또 사요. 또 올라요. 한 5% 수익 냈어요. 또 팔아요. 또 내려요. 또 샀어요. 여기까지 올라요. 15%. 그래서 한 20% 수익이 났어요. 자, 요거 한번 더 해보시죠. 15% 더하기 20% 더하기 8%, 18%, 5% 더하면은 이게 몇 프로예요, 지금? 요것만 대충 계산해도 5, 60%가 넘어가죠? 아까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얘가 지금 이렇게 기업의 가치와 커플링돼서 올라갔을 때 3%밖에 안 되죠? 시장 자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스피 거래하세요? 코스닥 거래하세요? 코스닥 거래하죠. 왜? 변동성이 크거든요.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코스닥을 거래하는 이유 그거 아닙니까? 상한가 먹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샀더니 갑자기 VI가 터지네. 갑자기 상한가가 터지네. 이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코스피 지루하죠? 재미없죠? 그래서 코스피 거래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기업의 가치가 요렇게 커플링 돼서 올라가면 이게 코스닥 시장이 정체된다는 겁니다. 재미가 없어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런 건 어떻습니까? 만약에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얘가 요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얘가 너무 지루해.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주가를 폭락시켜버려. 에이, 너 그냥 한번 떨어져라 하고서 폭락을 팍 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요 아래에서 매수를 탁 해.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게 0.5% 밖에 안 올라갔어요. 여기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요 밑에서 요걸 딱 매수를 해가지고 기업의 가치까지 돌아가니까 10% 수익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를 누군가 폭락시켜줘야 되죠? 요 폭락을 누가 시켜줘요? 이게 공매도라는 겁니다. 이게 공매도의 순기능이에요. 그래, 너 한번 떨궈줘. 그래야 다시 또 올라가지. 기업의 가치에 맞춰서 또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 라는 겁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서서히 거래하자.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에 커플링 돼서 가지 않겠니? 라는 사람들이 과연 이 상황을 알고 지금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물론 공매도 폐지를 하면 이런 주가 급락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방어를 해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공매도가 무조건적으로 나쁘다? 정부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요, 여러분이 지금 코스닥 거래하는 그 거래 패턴과 이율배반적입니다. 여러분의 행동과 이 공매도 폐지를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이 주장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해주고 싶은데 머리가 안 돌아가네요. 자, 여튼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덧붙이자면 이래요. 우리 시장에서는 공매도가 순기능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공매도가 잘 작동하려면 우리가 좀 더 영악해져야 돼요. 좀 더 차트를 잘 봐야 됩니다. 내려갈 때 팔고 올라갈 때 살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공매도 우리에게 분명히 유리한 점을 줍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만 봐도 그래요. 지금 주가가 지수죠. 예, 지수가 지금 뭐 이게 아마 제가 좀 정확하지는 않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PBR 차트 하나 그리고 싶어가지고 되게 용을 써봤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PBR이 지금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왜냐면 0.8 정도라고 했으니까 PBR이 요 정도 될 거예요. 요 지금 이 파란색 라인이 우리 코스피 시장의 실질적인 자산, 그냥 자산 가치만 한번 해보자고요. 자산 가치, PER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쨌든 자산 가치로 계산했을 때 기업의 가치는 상승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근데 이 기업의 가치에 대비해서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업의 가치에 대비해서 겁나게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죠?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더니 기업 가치랑 한번 부딪히더니 또 올라가요. 또 고평가가 돼. 그러더니 또 슬금슬금 붙어요. 그러더니 또 고평가가 돼. 그러더니 또 슬금슬금 내려요. 자, 지금 자리 어때요? 뭐 저평가니 뭐니 이런 걸 다 떠나서 그간 코스피 시장 자체가 불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서야 살짝 기업 가치에 대비해서 조금 내려온 거예요. 얘가 이렇게 내려와요. 자, 1700, 1600, 1200, 1000, 700, 500 이렇게 내려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장의 펀더멘탈이 박살났다? 망했다? 뭐 우리 뭐 무디스 신용등급 뭐 2개, 3개 떨어졌습니까? 외환 위기 왔어요? 펀더멘탈? 뭐 삼성전자 무너졌어요? 거기 뭐 지진 나가지고 뭐 다 매몰됐습니까? 기업들 멀쩡히 지금 장사하고 있거든요. 펀더멘탈이 박살났다? 그 의미는 펀더멘탈이 예년 같지 않다. 작년 호황장이었던 때에 비해서 돈을 그렇게 잘 벌지는 못한다. 경제 성장률이 2%대를 이제 밑돌고 있다. 성장 자체가 좀 둔화됐다라는 거 정도지만 우리 시장 자체가 겁나게 빠르게 성장해 왔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공포다? 모르겠어요. 다시 이제 요 그림으로 돌아와서 결국에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장도 빠르게 성장했었던 그 시간 동안 이렇게 어설프게 이렇게 올라갈 게 아니라 그럼 언젠간 폭락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치가 여기 있는데 주가가 여기 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슬금슬금. 그래서 만약에 뭐 기업 주가든 아니면 뭐 종목의 지수든 일정 구간에서는 이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것이 더 건전합니다. 내려갈 땐 내려가고 올라갈 때 올라가는 게 더 좋아요. 자, 그럼 아까 예시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라고 예를 들어보죠. 그래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진폭을 계산했어. 뭐 이거 대충 계산해보니까 이게 한 3cm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네? 그러면 뭐 여기 한 1cm쯤 내려온 타이밍이야. 여기서 매수해야 될까요? 이 진폭이 있잖아요. 이 진폭만큼만 계산해봐도 됩니다. 요것만 3cm 정도 내려오겠지. 그리고 기다렸다가 뭐 바닥 딱 다졌어요. 거기서 매수를 해. 자, 그렇다면 우리는 토탈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다? 6cm를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3cm가 내려왔고 3cm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다면, 자, 3cm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지수, 우리나라 시장의 가치가 이제 주가와 커플링이 될 거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3cm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6cm를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 시장의 가치가 그냥 공매도도 없어지고 그냥 거래량 그냥 완전 사망이고 하루 거래 대금이 1조도 안 되고 뭐 그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 여러분 주식 다 접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퍼센트 따져볼까요? 그래, 그렇게 올라갔다고 치자. 2012년부터 주식했다고 치자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35%예요. 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6년 동안 30%가 답니다. 30% 올라간 게 어떤 종목을 샀든지 간에 지수의 움직임대로 똑같이 움직였으면 전체 종목에 여러분이 아무리 거래를 잘했어도 30%밖에 수익을 못 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게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는 딜레마가 있어요. 공매도를 저걸 냅둬야 돼? 저걸 폐지해야 돼? 참 애매하구만.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양쪽의 형평성을 고려를 하는 거지만
나는 저점을 잡을 줄 알아 라는 사람이라면 공매도를 쳐서 주가를 떨궈주면 땡큐인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주가가 최대한 내려와 주면 그 상태에서 내가 바닥을 잡을 줄 안다. 너 좀 내려올래? 네가 폭락해주면 나는 더 좋아. 왜? 거기서 난 살 거거든. 단순하게 지금 나는 현금이 없어. 현금 좀 마련해 놓을 걸. 현금 있는 사람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포인트는 현금이 아니에요. 내가 이 장기적인 흐름에서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겠다라는 이 계획 자체, 이게 더 핵심적인 겁니다. 지금 현재 지수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안정이 되면은 거기서 매수를 해야겠다. 아니면 지금 파동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어디쯤에서부터 매수를 해봐야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공매도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내가 실제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둔다면 공매도 세력이 나는 감사한 거죠. 자, 내려줘. 그래. 내릴 거면 시원하게 내려라. 마이너스 한 30% 꽂아줄래? 그 바닥 딱 찍으면은 나 거기서 매수할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공매도에 대한 얘기 잠깐 하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자리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떨궈졌다고 예를 들어보죠. 자, 우리 지금 여기 시나리오는 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자, 어떤 조건이 나오는지 보죠.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탐구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8월 6일 거래량, 너 대체 누구니? 이게 지금 궁금한 겁니다. 자, 8월 6일 거래량이 누군지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해. 왜? 자, 첫 번째, 나 새로 샀어. 오를 것 같아서. 이제 요렇게 희망으로 돌리시는 분들이 많죠. 기관이랑 외인이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나 새로 샀어. 오를 것 같아서. 라고 하면 땡큐입니다. 그죠? 자, 근데 두 번째, 기관이랑 외인이 여기에서 산 게, 나 사실은 공매도 한 거 그거 갚아야지. 그래서 좀 산 거야.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 밖에 없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이 의미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 시나리오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의견은 좋은 겁니다.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야. 자, 그러면 기관이랑 외인이 새로 샀어요. 자, 그럼 앞으로의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겠죠? 너무 단수돼요. 앞으로 지수 상승이야. 단순하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공매도를 한 거 그거 갚아야지 그래서 좀 산 거야 라는 요 케이스가 남죠? 만약에 공매도해서 그거를 갚았어.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분기가 또 나와. 그렇죠? 예, 2번으로 넘어가면 분기가 또 나옵니다. 자, 2-1은 뭐예요? 나 공매도 한 번 더 칠 거야. 당연히 이런 케이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근데 2-2 기준으로 보자면 나 지금이라도 사서 올라갈 때 수익 낼 거야. 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8월 6일 거래량을 트래킹 해봤을 때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는 토탈 3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토탈 시나리오는 3개밖에 없다. 자, 하나하나 까보죠. 그러면 시나리오 3개를 만들어 냈어요. 자, 그러면 각각의 시나리오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한번 생각해보죠. 자, 1번은 어때요? 앞으로 지수 상승하죠? 자, 2번은 어때요? 이게 지금 최악이죠? 이게 최악이야. 이렇게 되면 으악! 너 죽고 나 살자. 지금 이런 거지. 자, 그러면 3번이면 지금이라도 사서 올라갈 때 수익 낼 거야. 이거는 공매도는 했는데 공매도에서 환매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제로가 된 상태예요. 하지만 내일이라도 지금 이제 이미 내가 이제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는 사서 갚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지금은 이제 제로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은 제로지만 그래도 새로 사볼만 하지 않을까? 예,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되죠.
자, 그러면 얘도 상승이야. 얘는 그럼 또 매수세가 들어올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에 대한 얘기죠. 매수세가 유입될 거예요. 그죠? 자, 근데 2-2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얘네가 다시 사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만한 메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얘네가 왜 공매도를 했고 왜 매도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지수가 이렇게 폭락을 했겠습니까? 매력이 없거든요. 기업이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현 정부가 친기업에 이런 유리한 혜택을 주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도 올렸다? 영향이 있다 없다 이런 걸 지금 떠나서 여기서 논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여튼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쟤네 하는 짓이 이상한데? 일본에서는 뒤통수 얻어맞았고 중국에다가는 사드 배치하다가 얻어맞고 미국에는 방위비 분담해서 준다고 자꾸 저러고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언제든지 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러시아랑은 연결이 되네 마네 지금 그렇게 하고 수출주도용 나라라서 다른 나라랑 영향 받으면 바로 폭락할 수 있는 저런 장세인데 얘네가 이제 매력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눈여겨봐야 되는 시나리오가 얘예요. 요거 2-2 요겁니다. 새로 샀어 이거면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일부터 그냥 뚠뚠뚠뚠뚠 하면서 올라갈 거거든요. 그냥 뚠뚠뚠뚠뚠뚠뚠 하면서 그냥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고민할 여지가 없어요. 만약에 1번 시나리오면요, 지금 오늘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그냥 내일부터 그냥 쭉 갈 거예요. 그냥 이런 거예요. 쭉 그냥 올라갈 겁니다. 1번이면 고민할 여지도 없어요. 그러면 자, 근데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2-1이면 어떻게 할까? 2-1로 갈까? 2로 갈까? 이제 요거 두 개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자, 현재 우리 시장의 펀더멘탈을 보자면 자산 청산가치 만두 못합니다. 그쵸? 지금 회사 다 망해가지고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회사가 마치 그 에반게리온에서 나오는 그거 있죠. 응? 그 용액으로 다 바뀌잖아요. 무슨 용이지? 이름 까먹었네. AT필드가 다 이제 해체되면서 전부 다 영혼이 하나로 합쳐지죠. 그것처럼 기업이 그냥 싹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전부 다 청산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좀비가 창궐했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 좀비가 창궐해가지고 인간이 다 죽었어요. 근데 외국에다 돈을 갚아야 돼. 그래서 좀비를 싹 다 쓸어버리고 회사에 있는 컴퓨터 갖다 팔고 부동산 갖다 팔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런 그릇도 갖다 팔고 전자레인지도 갖다 팔고 어쨌든 다 팔았어. 다 팔아가지고 했더니 이 기업의 주식 가치는 1조인데 이 기업의 청산 가치는 1조 5천억이야. 5천억이 남어. 1조를 주식 가지고 있는 애들한테 다 돌려줘도 5천억이 남는다는 겁니다. 이게 청산 가치예요. LCL 나왔다. 그렇지, LCL. 아, 똑똑하시네. 여튼 청산 가치 만도 못한다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한번 공매도 쳐가지고 지금 지수는 폭락을 했지만 지금 상태에서 더 폭락해야 될까? 이 공매도도요,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분명히 주가 내려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는 공매도 못 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공매도 금지시켜버린다고 그러죠? 공매도 못해. 자, 그러면 2-1이 날라가죠? 그럼 남는 건 뭐예요? 2-2랑 1번밖에 안 남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죠? 자, 그러면 연역적으로 이제 제가 하나씩 논리적으로 풀어왔습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뭐다? 앞으로 지수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결론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달이 돼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대체 배경이 뭘까?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3분기에 뭐가 있지? 1, 2, 3, 4, 5, 6, 7, 8, 9. 7, 8, 9가 지금 중요한데, 뉴스에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4분기까지 우리나라 좀 힘들어. 4분기까지는 좀 내리든가 횡보하든가 그럴 거야. 자, 그러면 4분기는 그렇다 치고, 그럼 3분기 어쩔 겁니까? 3분기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예요. 자, 우리 시장에 지금 시가총액, 결국에는 얘가 움직이는 거니까. 시장 지도로 볼까요? 시장 지도로 보면은, 자, 코스피는 전기전자. 말이 전기전자,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이거 지금 다 차지하고 있는 건데, 요만해요. 자, 그리고 이제 금융업, 그리고 화학, 서비스업, 운수 장비, 이런 업종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호황을 누리면서 우리 시장이 견인됐었던 거예요. 자, 코스닥은 어때요? IT 부품주, 하드웨어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시가총액 대비로 보면은, 이게 업종 수가 많아서 그래요.
제약바이오가 코스닥에서는 주도 업종이라는 겁니다. 이 코스닥의 태생부터 볼 필요가 있는데, 코스닥을 처음에 만들 때부터 제약회사랑 바이오회사랑 IT 회사 같은, 예, 그런 명시가 있어요. IT회사와 제약회사와 바이오 같은 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회사들에게 이런 기업의 자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양한 주주들의 이 자금을 모아가지고 집중 투자해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라는 것이 코스닥 시장의 이 태생 목적입니다. 아니 뭐하러 코스피 코스닥을 나눠놨어? 귀찮게. 그냥 코스피 한 시장만 보면 안 돼? 뭐 종목수도 몇 개 없는데 뭘 굳이 이렇게 분리해놓고 귀찮게 이렇게 해놨어? 가 아닙니다. 코스닥은 조금 더 진입이 쉬워요. 진입이 쉽지만 그만큼 퇴출도 빠릅니다. 작은 회사들이 빠르게 자금 확보를 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이 코스닥의 존재 이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 이 제약바이오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크다는 겁니다. 1980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시 IT 부품주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현재 코스닥 시장의 이 운영 자체가 그 근간이 되는 것이 제약바이오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로 한번 보죠. 자,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만 해도 IT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은 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같은 회사의 흐름만 봐도 그래요. 우리는 하루 살아서 하루 먹고 살기 힘들지만 이런 삼성, SK, 뭐 현대, 대우 이런 회사들을 보면요, 미래 성장 동력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동안에 우리가 지난 10년, 20년간에 먹고 살았었던 것이 무엇이다 라면 앞으로의 10년, 20년 동안에는 무엇을 먹고 살까? 라는 고민에서 이재용 회장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아직 부회장인가요? 그분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전 우리를 먹여 살린 건 휴대폰도 아니에요. 가전제품도 아닙니다. 사실 반도체가 먹여 살렸어요. 시작은 가전이었어요. 시작은 가전이었고 가전에서 휴대폰으로 넘어갔지만 가전 플러스 휴대폰이었죠. 하지만 삼성전자의 매출 대부분을 현재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그게 넘어가요. 하나 순서대로. 처음에 가전, 휴대폰, 반도체까지 넘어왔습니다. 계속 차세대 먹거리,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 왔었던 거예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현대가 가지고 있었던 하이닉스를 SK가 인수를 하죠. 그게 예전에 SK는 뭐예요? 선경, 비디오 테이프 만들던 회사예요. 그러다가 이제 노태우 정권 때 유공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런 기름 정유 사업으로 확장이 됐다가 뭐 지금이야 굉장히 뭐 문어발식으로 많이 확장이 되어 있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미래 성장 동력으로 봤던 것이 반도체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렇게 성장을 해서 세계의 굴지의 회사가 됐죠. 돈도 엄청 많이 벌었죠. 자, 중요한 건 다음입니다. 앞으로의 10년, 20년 동안에 뭘 먹고 살 것인가 라고 포커스 꽂힌 게 뭐예요? 요새 뉴스에 이재용 회장 치면은 뭐 나와요? 바이오 나오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전에 뭐였어요? 삼성물산, 뭐 그거 뭐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을 쓰네, 뭐 삼성 SDS가 뭐 지주사가 되네, 뭐 이런 얘기 잔뜩 있었죠. 그런 얘기 쏙 들어갔죠. 지금 뭐가 남았어요? 삼성 바이오가 남았잖아요. 삼성도 차세대 먹거리로 삼성 바이오를 찍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 바이오를 무리하게 상장을 시켰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랑 뭐 기업 가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삼성 바이오는 뭐 가치를 얼마를 둘 거냐, 그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것이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재용 회장은 절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20년 뒤에는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보다 훨씬 큰 회사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어쨌든 지금은 전자회사가 상위에 있다. 하지만 코스피는 형님, 코스닥은 동생이라고 보자면, 코스닥 상위에 있었던 거 1등 뭐예요? 셀트리온이죠. 코스피로 넘어갔죠? 코스피 몇 등 하고 있지 지금? 10등 하고 있네. 올라가고 있잖아요. 코스닥에서는 어때요? 자, 1등, 2등, 3등, 4등, 뭐 게임 회사도 있고 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현재 코스닥 시장 상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 제약 바이오라는 겁니다. HLB가 쫙 밀렸네. HLB가 저 밑으로 갔네. 셀트리온 제약도 여기 있죠. 자, 여튼 제약 바이오가 결국 올라와야 코스닥 시장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의 마무리를 짓자면 3분기에 제약 바이오 쪽 이슈가 많아요. 미국에서 FDA 승인을 걸어놓은 것들도 있고, 또 지금 HLB의 뭐였죠? 무슨 립인데 이름을 또 까먹었네. HLB에서 만들고 있는 항암제, 그게 이제 효과가 좀 미미할 수 있다. 테스트 과정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한번 밝혀졌었고,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의 코오롱 티슈진, 이제 그 무릎 치료제,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됐고, 또 엊그저께 신라젠, 간암 항암제, 그것도 지금 미끄러졌고, 이런 여러 가지 악재를 겪으면서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반대로 코스닥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주도 업종은 제약바이오가 될 거고, 현재 미끄러져 있으나 전부 실패는 아니거든요. 이게 암치료제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100개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대박이 나는 거. 그 회사가 뭐였다? 셀트리온인 겁니다. 성공을 하면 대박이 나지만 실패를 하면은 회사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다트 같은 데서 까보면 나도 제약 바이오실러야 나도 항암 치료제 만들고 있어 뭐 이러면서 막 테마주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되게 허무맹랑한 것들이 많아요. 무슨 빛으로 암을 치료했다. 벌침 도구로 암을 치료했다. 별 기술을 다 가지고서 암을 치료를 하려고. 우리 된장도 그렇죠. 된장도 암 치료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시도를 해보곤 있지만 그 중에 실제 살아남는 것은 몇 개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례가 많지 않을 거예요. 셀트리온처럼. 만약에 성공을 했다? 그때 사도 돼요. 그때 사도 이미 10배 갑니다. 저희 가족들도 암 유전자가 있어요.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할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다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암 치료제가 나오면 제 전 재산을 투자해서라도 우리 가족들 암 걸리면 그 암 치료제 사줄 겁니다. 하지만 현재는 암 치료제와 관련된 회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현재 투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확실치가 않아요. 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이 이 춘추전국 시대처럼 펼쳐져 있달까요? 근데 결국 결과가 이제 하나씩 나올 겁니다. 자, 임상 2상이 통과가 됐다, 3상이 통과가 됐다, 이러면서 하나하나 성공 사례 나오고 실제 시판되고, 그걸로 이제 사람들이 암 치료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정복이 되겠죠. 갈 길이 멉니다. 이 의료계는. 에볼라 바이러스도 있죠. 또 돼지열병도 있죠. 우리 인간의 의료 발전 속도보다 바이러스와 세균의 그 증식 속도, 그리고 뭐라고 하죠? 항생제를 이겨내는 그 능력? 그런 것들이 좀 더 빠르다 그래요.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한번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정도의 기술적인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멀리 간 얘기고, 한 3, 40년의 얘기고. 여튼 이제 에이즈도 이제 더 이상 치료제는 없지만 억제제가 나왔죠. 이제 그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는 억제제까지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제약바이오가 3분기에는 이런 호재를 좀 만들어주면서 지수를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여러 정황상 이게 거래량이 없었으면 모르겠어요. 이 거래량이 없었으면 모르겠으나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이 거래량만큼 얘네가 갑자기 매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럼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거래량이 이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는 거죠. 나 사실은 공매도 한 거야. 근데 나 지금 공매도 또 칠 거야. 라는 방향으로 가든가, 아니면 나 새로 샀는데 나 그거 지금 팔려고 라던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매도세가 나오면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도 매도세가 별로 없죠. 일단은 관망입니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수의 흐름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지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의 일종의 반평균 같은 겁니다. 우리 반에서 내가 수학을 한 70점 정도 맞아요. 근데 우리 반평균이 60점이래요. 그럼 내가 반평균보다는 좀 더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 반평균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반평균보다 내가 높냐 낮냐 이런 기준만 있다는 겁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움직이지만 결국 내 종목이 전체 1000개로 나눠가지고 내가 이 1000분의 1만큼은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든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그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많이 줬었던 종목 순서로 지수랑 커플링 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자, 코스닥 차트 이렇게 생겼어요. 자, 위에서부터 눌러보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지수를 왼쪽에 띄우고 차트 종목 차트를 오른쪽에다 띄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띄워서 보죠. 이렇게 띄워서 볼게요. 자, 이렇게 양쪽에다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어디가 지수고 어디가 종목인지 헷갈릴 정도죠? 굉장히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달 기준을 좀 더 정확하게 비슷하게 볼게요. 지금 약간 둘이 스케일이 달라요. 아우, 이거 밑에가 이렇게 돼 있네. 왜 이렇게 긴 거야? 6월달, 5월달, 지금 4월달부터 3월달부터 표시가 됐으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똑같이 생겼죠? 자, 다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등 CJ-ENM입니다. CJ-ENM 똑같이 생겼죠? 내렸다가 한번 올라주고 이렇게 내렸다가 한번 올라주고 내렸다가 한번 올라주고 내렸다가 한번 올라주고 내렸다가 한번 올라주고 똑같이 생겼죠? 예,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일수록 지수랑 커플링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얘도 똑같이 생겼죠? 얘도 똑같이 생겼고 펄어비스 얘는 게임 회사예요. 그래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메딕톡스 똑같죠? KMW 얘만 좀 다르네. SK머티리얼즈 얘도 좀 다르고 휴젤 얘도 똑같죠? 스튜디오 드래곤 똑같죠? SFA 똑같죠? 솔브레인 뭐 얘는 다르고 파라다이스 똑같죠? 원익 IPS 얘도 비슷합니다. GS 홈쇼핑 똑같죠? 컴투스 똑같죠? 고영 똑같죠? 뭐 내린 것만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이 앞에 흐름도 비슷비슷합니다. 조금 더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보죠. 그러면 자, 셀트리온 제약 어때요? 똑같이 생겼죠? 에코프로비엠 똑같죠? 신라젠 똑같죠? 완전 복사해놓은 것 같지 않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장중에 종목을 봐드리지 않는 겁니다. 장중에 종목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 가지고 계신 뭐 수천 종목을 다 봐야 돼요. 1000개를 다 봐야 됩니다. 뭐하러 그래요? 지수만 보면 돼요. 지수만 보면 뭐 오늘 지수 분봉 흐름 볼까요? 자, 5분봉입니다. 자, 이거 신라전 5분봉 보죠. 자, 이거 어때요? 분봉도 똑같아요. 다른 종목도 또 볼까요? 분봉도 똑같은지.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어때요? 똑같죠? 요거랑 똑같이 움직이죠? 분봉도 똑같아요. 자, CJ-ENM 어때요? 똑같죠? 완전 복사 아니에요? 헬릭스미스 어때요? 얘는 뭐 조금 다르긴 한데 뭐 내린 폭이 좀 더 크다 뿐이지 흐름 자체는 비슷합니다. 펄어비스 얘도 똑같죠? 메디톡스 얘도 똑같죠? KMW 얘는 아까 일봉은 달랐는데 분봉은 또 똑같죠? SK머티리얼즈 얘는 똑같은데 여기만 조금 다르죠. 그죠? 이제 올라간 거. 그리고 휴젤 요것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 요것도 똑같고 스튜디오 드래곤 똑같죠? SFA 요것도 똑같죠? 자, 이렇기 때문에 장중에 지수를 봐드리는 거예요. 지수만 보면 여러분이 가진 종목 거의 대다수가 다 비슷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끌고 온 상태에서 다시 보자면 차트를 분석하실 때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 팔아야 할까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고민이 되신다면 지수를 먼저 보세요. 자, 지금 상태에서 저점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러면 거의 대다수의 종목이 다 비슷합니다. 여기다 선 하나 딱 그려놓고 요거 깨지면 매도해요. 다른 종목 다 똑같아요. 종목 상담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 종목이 다 똑같아요. 여기다 선 그리면 돼요. 여기다 이렇게 선 그리면 요거 안 깨지면은 기술적 반등 한 번씩 준다는 겁니다. 솔브레인 요것도 뭐 분봉 볼까? 이거 일본 기준으로 보죠. 일본 기준으로. 파라다이스 요것도 지금 요것도 여기다 선 하나만 요렇게 그리면 요거 위로 돌파가 나오면은
13,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아니면 13,300원 잡아도 됩니다. 요거 이탈하지 않으면 기술적 반등 요것도 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 다 비슷비슷하죠? 이 중에서 이번 장세에서 그나마 덜 빠지고, 그리고 3분기 매출도 괜찮고, 그리고 심지어 배당도 주는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종목들을 골라서 분봉 차트를 체크해가지고 들어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순서가 이래요. 일단은 지수의 흐름을 먼저 분석하시고, 지수의 일봉을 보시고, 지수의 분봉을 보시고 들어가도 되겠다. 그러면 종목을 까서 일봉을 보시고, 분봉을 보시고, 재무 상황 보시고, 얘가 그리고 배당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리고 최근에 이런 공시를 보고서 뭐 어떤 호재가 있는지 악재가 있는지, 자기 주식 처분하고 있네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닌데,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결정하시면 된다. 어떻게 거래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시라 라는 겁니다. 오늘 방송에서 설명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사실 이 내용은 아닌데, 원래는 검색식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종목과 이 일종의 하나의 나라 같은 거예요. 이 코스피와 코스닥은 전체 나라에서 우리 동네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빨간가 파란가, 지금 불이 났는가 불이 꺼졌는가, 그걸 체크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따라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르쳐 드리고는 있지만, 일봉에서 현재 지수의 흐름에서 이걸 보고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기술적 분석을 얘를 먼저 하시라.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이평선이 완전히 다 내려가고 있죠. 기술적 반등으로 피보나치 찍어서 본다면 얘가 반등 이번에 찍어줬을 때 대략 615선에서 650선까지는 반등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대략 몇 퍼센트 되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9% 되거든요. 그러면 개별 종목도 9% 정도 올라갈 수가 있고, 대략 곱하기 하라고 했죠. 49, 36, 59, 45, 즉 35%에서 40% 정도 여러분이 가진 종목에서 현재 지수가 반등 준다면 개별 종목 30%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악유가 있어요. 주가가 이제 이 상태에서 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 내가 산 가격에 비해서 뭐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난 상태면 마이너스 50%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플러스 30%가 아니 플러스 50%가 된다라고 치다면, 플러스 50%라고 하면 요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50%를 복구를 하려면 플러스 100%가 돼야 돼요. 요만큼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내려온 것은 마이너스 50%지만 지금 상태에서 어쨌든 기술적 반등으로 플러스 30% 정도는 올라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반등이 얘를 완전히 저점 찍고 쭉 올라갈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으로 끝낼 수 있는 여지를 따져서 추매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깨진다면. 그러니까 이게 매수를 한 상태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은, 기관이 갑자기 많이 팔기, 그러니까 기관이나 메인이 갑자기 많이 팔기 시작한다 라든가, 아니면 지수가 540선이 깨진다든가 하면은 단타고 뭐고 없는 거예요. 다 팔고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내 종목도 똑같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게 지금 지수가 이걸 깨뜨리고 내려가고 있다 라는 얘기는, 컴투스도 78,400원을 깨뜨리고 내려가기 시작하고 있는 타이밍일 거라는 겁니다. 거기서 매도를 하시면 돼요. 됐죠? 어디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되는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여튼 지금 장세는 그렇다고 막 뭔가 막 희망으로 돌려가면서 막 매수래 이러면서 잔뜩 사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막 공포에 시달리면서 야 우리 시장 끝났다, 펀더멘탈은 끝났다, 우리 시장은 이제 제로가 될 거다, 없어질 거다, 차라리 전쟁이 나지 뭐 어설프게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절망에 빠질 필요도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지금은 일단 관망하시면서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위로 올라갈지, 기관의 순매수가 추가로 들어올지, 외인도 추가로 들어올지, 아니면 여기서 공매도를 또 치는지, 그걸 좀 체크해 보시다가 다음 거래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어요.
지금 막 잠깐 어제 살짝 반등 주고 오늘 양봉 좀 켰다고 와 막 사자 막 종가 뭐 살까 막 이렇게 막 신나가지고 쇼핑하고 이러다 보면은 주가 폭락할 때 또 죽는 소리 곡소리 나올 수 있으니까 뭔가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질 때 그때 본격적으로 매수하시는 걸로 하죠. 그 기준에서 보자면 지난 10월부터 1월까지의 흐름으로 보자면 본격 매수해서 들어가야 되는 자리는 한 두세 군데밖에 없어요. 뭐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요런 자리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오늘 당일날의 흐름이라고 본다면 요렇게 살짝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요렇게 살짝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둘 다 해당되는 자리예요. 요런 자리들입니다. 지금 자리가. 오늘부터 올라간대 라고 얘기를 했다가 맞으면은 뭐 점쟁이가 되는 거고 내려가면은 그냥 조용히 사라지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올라가는 방향이 뒤집어질 때 그때 본격적으로 거래를 하시죠.